72살 영수 씨에게는 남들이 부러워할 목돈이 있습니다. 퇴직금에 아내와 모은 적금을 합치니 1억 원이 훌쩍 넘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돈이 생긴 뒤부터 밤에 잠을 설칩니다. 자기 전에 통장 잔액을 확인해야 마음이 놓이고 은행 뉴스만 나오면 제 돈부터 걱정합니다. 그런데 정작 자신에게는 돈을 못 씁니다. 치과 치료도 미루고 아내가 여행 가자 해도 돈 나갈 때가 많다며 손사래를 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지인이 말을 건넵니다. 은행에 그냥 두면 손해야. 노인들만 들어갈 수 있는 좋은 데가 있어. 영수 씨는 웃어 넘기지만 집에 돌아와 조용히 계산기를 두드리기 시작합니다. 평생 모은 돈인데 나이가 들수록 불리는 것보다 어디에 두고 지킬지가 더 어려워집니다. 영수 씨도 그 일을 겪고 나서야 자기 돈을 지키는 방법을 하나씩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그 6가지 방법을 지금부터 하나씩 보여드리겠습니다. 며칠 뒤 영수 씨는 지인이 알려준 설명회에 가봅니다. 직원은 무척 친절합니다. 아버님 같은 분들만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원금 걱정 없이 은행 이자하고는 비교가 안 됩니다. 사실 영수 씨를 흔든 건 숫자보다 사람의 태도였습니다. 퇴직하고 나니 이렇게 살갑게 대접해주는 사람이 별로 없었으니까요. 그날 밤 3천만 원을 옮길지 고민합니다. 그러다 아내가 묻습니다. 그렇게 좋은 거면 왜 우리한테만 알려준대? 단순한 질문인데 영수 씨는 대답을 못합니다. 여기서 첫 번째 원칙이 나옵니다. 노후에는 얼마나 더 벌 수 있느냐보다 잃었을 때 다시 벌 수 있느냐를 먼저 생각해야 합니다. 젊을 때 3천만 원을 잃으면 다시 채울 시간이 있지만 70대의 3천만 원은 앞으로의 병원비이자 생활비입니다. 잃으면 되돌릴 방법이 없습니다. 이런 고수익 제한, 확인해 볼 수 있는 기준 3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숫자를 보세요. 은행 이자보다 훨씬 많이 준다면서 원금까지 보장한다고 하면 일단 의심하세요. 원금 보장과 고수익은 원래 같이 갈 수 없는 말입니다. 둘째, 말투를 보세요. 아무나 못 들어옵니다. 저희 어머님들만 특별히 같은 개타성을 강조하는 말은 위험 신호입니다. 좋은 금융상품이라면 굳이 특별한 사람만 골라서 알려줄 이유가 없습니다. 셋째, 직접 물어보세요. 내가 갑자기 잘못되면 이 돈은 어떻게 되나요? 정상적인 상품이면 바로 답이 나옵니다. 대답을 흐리거나 시간을 끈다면 위험한 곳입니다. 기억할 문장은 이겁니다. 노후돈은 수익률보다 회복 가능성을 먼저 봐야 합니다. 영수 씨는 그날 밤 3천만 원을 옮기지 않았습니다. 대신 다음 날 자신의 통장을 다시 들여다보기 시작합니다. 생활비도 병원 갈 돈도 비상금도 전부 한 통장에 들어 있습니다. 잔액은 커 보이지만 정작 어디에 얼마가 있는지는 모릅니다. 여기서 두 번째 원칙이 나옵니다. 큰 돈일수록 한 곳에 몰아두지 말고 나눠야 합니다. 이유는 2가지입니다. 첫째, 안전 때문입니다. 은행이나 저축은행의 예금 가운데 예금자 보호 대상 상품은 금융회사가 문제가 생겼을 때 일정 한도까지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여기엔 한도가 있습니다. 2001년부터 24년간 5천만 원이었던 이 한도가 2025년 9월 1일부터 1인당 금융회사별 1억 원으로 상향됐습니다. 중요한 건 이 한도가 금융회사 하나당 적용된다는 점입니다. 같은 은행의 예금 적금을 모두 합쳐서 계산하기 때문에 1억 원이 넘으면 초과분은 보호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은행뿐 아니라 신협, 농협, 수협, 산림조합, 새마을금고도 각자 같은 1억 원 한도를 적용받습니다. 보호 한도를 넘는 목돈이라면 금융회사를 나눠두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둘째, 심리적인 이유입니다. 돈을 한 통장에 몰아두면 병원비도 생활비도 다 같은 돈처럼 느껴집니다. 그러다 보니 큰 돈은 쓰기 무섭고 정작 써야 할 돈도
아까워합니다. 그래서 영수 씨는 통장 안의 돈의 역할을 정해주기로 합니다. 종이에 칸을 그립니다. 생활비 통장, 병원비 비상금 통장, 당장 쓰지 않을 목돈 통장. 여기까지 3개를 정했는데 영수 씨는 잠시 펜을 멈춥니다. 사실 하나가 더 있습니다. 다만 이건 다른 이유로 만든 통장이라 뒤에서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수 씨는 처음으로 자신의 돈을 잔액이 아니라 역할로 보기 시작합니다. 은행을 나눴다면 이제 돈의 목적도 나눠야 합니다. 앞에서 영수 씨는 통장을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서는 방법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짚어보겠습니다. 핵심은 이겁니다. 돈의 목적에 맞는 계좌를 골라야 합니다. 첫 번째, 생활비 통장입니다. 관리비, 식비, 공과금처럼 매달 나가는 돈입니다. 입출금이 자유로운 일반 통장이 적합하고 한 달 생활비 정도만 넣어두는 게 좋습니다. 두 번째, 병원비 비상금 통장입니다. 이 돈은 필요할 때 바로 꺼내 쓸 수 있어야 합니다. 갑자기 병원에 가거나 급하게 돈이 필요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럴 땐 CMA나 파킹 통장이 적합합니다. 하루만 맡겨도 이자가 붙으면서 필요할 때 바로 인출도 가능합니다. 다만 CMA는 상품에 따라 예금자 보호 대상이 아닐 수 있으니 가입 전에 확인하시는 걸 추천합니다. 어렵게 생각하실 것 없습니다. 은행 창구에 가서 병원비로 쓸 돈인데 필요할 때 바로 꺼내면서 이자도 붙는 통장이 있냐고 물어보시면 됩니다. 중요한 건 이자가 조금 더 붙느냐보다 급할 때 바로 꺼내 쓸 수 있고 평소 생활비와 섞이지 않게 따로 두는 것입니다. 세 번째, 당분간 손댈 필요 없는 돈입니다. 이 돈은 오히려 접근성을 낮추는 게 유리합니다. 정기예금으로 묶어두면 이자도 더 받고 급하게 쓰고 싶어도 못 쓴다는 게 장점이 됩니다. 목돈을 정기예금으로 바꿔 매달 이자를 연금처럼 받으면 두 가지 효과가 있습니다. 매달 일정한 돈이 들어온다는 안정감, 그리고 거절할 명분입니다. 누군가 돈을 빌려달라고 하거나 투자하라고 권할 때 나 목돈 없어, 다 묶어놨어 한마디면 끝입니다. 통장이 나 대신 거절을 해주는 셈입니다. 여기까지 3가지, 생활비, 병원비, 비상금, 당분간 손대지 않을 돈입니다. 영수 씨는 종이에 3칸을 채웠습니다. 그런데 사실 통장은 하나가 더 있습니다. 이 4번째 통장은 돈을 지키기 위한 게 아니라 다른 목적으로 만든 통장입니다. 통장을 아무리 잘 나눠도 결국 그 돈을 옮기는 건 사람의 손입니다. 그리고 그 손이 항상 침착한 건 아닙니다. 영수 씨는 통장을 나눈 김에 은행에서 상담을 받아봅니다. 나이가 들수록 조심해야 할 건 사기꾼만이 아닙니다. 급하게 판단하는 나 자신도 막아야 합니다. 전화기 너머에서 지금 당장이라고 몰아붙이면 아무리 침착한 사람도 순간 판단이 흐려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미리 걸어둘 수 있는 안전장치 3가지를 소개합니다. 첫째, 지연이체 서비스입니다. 신청하면 이체 후 최소 3시간이 지나야 상대방 계좌에 입금되고 그 사이엔 취소가 가능합니다. 실수로 잘못 보낸 돈은 물론 보이스피싱에 속아 보낸 돈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은행 앱에서 지연이체로 검색하거나 영업점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단, 창구 거래에는 적용되지 않고 은행마다 조건이 조금씩 다르니 확인이 필요합니다. 둘째, 입금 계좌 지정 서비스입니다. 미리 등록해둔 계좌로는 자유롭게 송금할 수 있지만 등록하지 않은 낯선 계좌로는 하루 100만 원까지만 보낼 수 있습니다. 보이스피싱범의 계좌는 당연히 등록되어 있지 않으니 이것만으로도 큰 돈이 빠져나가는 걸 막을 수 있습니다. 셋째, 낯선 전화에서 돈 이야기가 나오면 일단 끊는다는 원칙입니다. 검찰, 경찰, 은행을 사칭하는 전화는 지금 당장, 끊으면 불이익이라며 몰아붙입니다. 하지만 실제 기관은 전화로 돈을 옮기라 요구하지 않습니다. 일단 끊고
대표 번호로 직접 확인하세요. 앞에 두 가지는 한 번만 신청해 두면 이후엔 신경 쓸 일이 없습니다. 세 번째는 전화가 올 때마다 스스로 떠올려야 하는 원칙입니다. 번거로운 건 신청하는 순간과 전화를 끊는 그 순간뿐입니다. 기억할 문장은 이겁니다. 정신이 또렷한 오늘의 내가 당황한 내일의 나를 막아두는 겁니다. 영수 씨는 그날 지연 이체 서비스를 신청하고 하루 이체 한도도 낮췄습니다. 그때는 이게 왜 필요한지 몰랐습니다. 하지만 이 선택은 훗날 정말 중요한 순간에 영수 씨를 지켜주게 됩니다. 돈을 안전하게 나눠두고 나니 영수 씨에게 또 하나의 문제가 보였습니다. 내가 아프거나 판단이 흐려졌을 때 이 돈을 누가 관리할 것인가 하는 문제였습니다. 영수 씨의 아들이 어느 날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 혹시 필요하시면 제가 통장 관리해 드릴까요? 아기가 있어서 하는 말이 아닙니다. 정말 걱정돼서 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영수 씨는 잠시 생각에 잠깁니다. 여기서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게 있습니다. 자식에게 숨기라는 뜻도 아무도 믿지 말라는 뜻도 아닙니다. 다섯 번째 원칙은 이겁니다. 도움을 받는 것과 통제권을 넘기는 것은 다릅니다. 가족에게 알려도 되는 건 이런 겁니다. 어느 은행에 얼마쯤 있는지, 대략적인 규모, 통장 도장 서류를 보관해둔 장소, 급할 때 연락할 은행 지점, 이런 것들은 오히려 미리 알려두는 게 안전합니다. 갑자기 건강에 문제가 생겼을 때 가족이 아무것도 몰라서 우왕좌왕하는 게 더 위험할 수 있으니까요. 반면 넘기지 말아야 할 건 공동인증서, 계좌 비밀번호, 도장, 카드 비밀번호입니다. 이런 걸 한 사람에게 전부 넘기면 좋은 의도든 아니든 계좌를 완전히 통제할 수 있게 됩니다. 실제로 가족이 선의로 관리를 맡았다가 나중에 재산 문제로 갈등이 생기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한 가지 원칙을 더 추천합니다. 큰 금액을 움직일 땐 가족 한 사람 말만 듣지 말고 은행 창구에서 한 번 더 확인하세요. 자녀가 어떤 상품을 권하더라도요. 가족을 못 믿어서가 아니라 중요한 결정일수록 한 번 더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기억할 문장은 이렇습니다. 자식에게 알리는 것은 필요하지만 내 돈의 마지막 결정권까지 미리 넘겨줄 필요는 없습니다. 영수 씨는 아들에게 말합니다. 관리는 아버지가 계속할게. 대신 어느 은행에 뭐가 있는지는 알려줄 테니 무슨 일 생기면 그때 도와다오. 아들은 고개를 끄덕입니다. 걱정했던 것보다 훨씬 담백한 대화였습니다. 지금까지는 계속 돈을 어떻게 잃지 않을지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내가 말합니다. 당신은 돈 잃을 걱정만 하지 우리가 지금 뭘 하고 사는지는 걱정 안 해? 영수 씨가 멈칫합니다. 돌아보니 치과 치료도 미뤘고 친구와 밥 한 끼 먹는 것도 아까워했고 부부 여행도 계속 미뤘습니다. 그제야 깨닫습니다. 노후 자금은 잔액을 지키기 위해 있는 돈이 아니라 평생 고생한 나에게 되돌려주는 돈입니다. 여섯 번째 원칙은 이겁니다. 잃지 않는 것만큼 써야 할 때 제대로 쓰는 것도 중요합니다. 말로만 하면 지켜지지 않으니 영수 씨는 앞서 미뤄뒀던 네 번째 통장을 만듭니다. 매달 정해진 금액만 넣고 그달 안에 반드시 다 쓰는 게 규칙입니다. 건강을 위한 돈, 가족, 친구와 함께 쓰는 돈, 취미와 외출에 쓰는 돈으로요. 액수는 형편에 맞게 정하면 됩니다. 중요한 건 이 돈은 써야 하는 돈이라는 규칙을 미리 정해두는 것입니다. 이름을 붙여두고 정해진 용도로만 쓰면 신기하게도 아까운 마음이 훨씬 줄어듭니다. 기억할 문장은 이겁니다. 노후돈은 잃지 않는 것도 중요하지만 써야 할 때 제대로 쓰는 것도 중요합니다. 영수 씨는 이 통장을 만든 뒤 처음으로 치과 예약을 잡고 아내와 근처 온천 여행을 계획합니다. 여기까지가 6가지 원칙입니다. 이제 이 원칙들이 실제 상황에서 어떻게 작동하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어느 오후 영수 씨에게 낯선 번호로 전화가 걸려옵니다. 고객님 계좌가
범죄자금 세탁에 연루됐습니다. 지금 바로 안전계좌로 옮기지 않으면 전 재산이 동결됩니다. 상대는 자신을 검찰 수사관이라고 소개했습니다. 말투는 빠르고 단호했고 수화기 너머로 서류 넘기는 소리까지 들렸습니다. 영수 씨의 이름과 생년월일도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그대로 은행으로 달려갔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번엔 달랐습니다. 목돈은 이미 은행 여러 곳에 나눠져 있었습니다. 하루 이체 한도를 낮춰둔 덕분에 설령 정신없이 이체 버튼을 눌렀어도 100만 원 넘게는 나갈 수 없었습니다. 지연 이체 서비스도 걸려 있어서 혹시 이체가 나가도 몇 시간 안엔 취소가 가능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낯선 전화로 돈 이야기가 나오면 일단 끊는다는 원칙이 있었습니다. 영수 씨는 상대방이 다그치는 와중에도 전화를 끊고 은행 대표번호로 직접 걸어 확인합니다. 보이스피싱이었습니다. 만약 통장을 하나로 몰아뒀고 이체 한도도 그대로였고 전화를 끊지 못했다면 결과는 크게 달랐을 겁니다. 앞서 하나씩 만들어둔 안전장치들이 정작 필요한 순간에 조용히 제 역할을 한 겁니다. 정보는 알아두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미리 만들어둬야 급한 순간에 나를 대신해서 판단해 줍니다. 며칠 뒤 영수 씨는 아내와 가까운 온천으로 향했습니다. 그동안 계속 미뤄왔던 짧은 여행이었습니다. 식사를 하던 아내가 웃으며 물었습니다. 이제 돈 걱정 안 돼? 영수 씨도 웃었습니다. 돈이 늘어난 건 하나도 없어. 그런데 어디에 쓸 돈인지 정해두니까 훨씬 덜 무섭네. 영수 씨가 바꾼 건 돈의 액수가 아니었습니다. 잃지 않기, 나누기, 역할 정하기, 안전장치 걸기, 결정권 지키기, 그리고 쓸 때는 쓰기. 이 6가지가 전부였습니다. 더 벌려고 무리하지 않고 한 곳에 몰아두지 않고 생활비와 병원비, 비상금을 나누고 사기당할 구멍을 미리 막고 자식에게 도움은 받되 결정권은 지키고 써야 할 때는 자신을 위해 쓰기로 한 것. 그게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그 뒤부터 통장 잔액을 확인하지 않아도 예전처럼 불안하지 않았습니다. 치과 치료비도 더는 아깝다고 미루지 않았고 아내와 밥 한 끼 먹는 돈도 아끼지 않게 되었습니다. 노후에는 돈이 많다고 마음까지 편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내 돈이 어디에 있고 무슨 일이 생겼을 때 어떻게 지킬지 알고 어디에 쓸 돈인지 정해두어야 마음도 조금 편해집니다. 평생 모은 돈은 남에게 보여주기 위한 숫자가 아닙니다. 아플 때 쓰고 생활을 지키고 남은 날을 조금 더 편하게 살기 위해 모은 돈입니다. 여러분이 평생 힘들게 모은 돈이 불안의 이유가 아니라 남은 삶을 든든하게 지켜주는 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노후 자금을 어떻게 나누어 관리하고 계신가요? 생활비, 병원비, 비상금 가운데 가장 먼저 따로 준비해야겠다고 생각되는 것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함께 해주세요.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늘 건강하시고 편안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